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되고 시댁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이혼 중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4살 여자입니다. 신랑감을 신중히 골라 한 결혼인 만큼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하루아침에 왜 허락했나 했더니 다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대형 산부인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집안 사정상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아픈 과거지만 저희 아버지가 노름으로 2억 정도 빚을 지셨거든요. 거기에 저희 남동생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비에 수술비까지 들어가느라 제 대학 시절은 알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싶었는데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 형편에 그런 건 사치였어요.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정은 금방 나아지지 않았죠. 다행히도 남동생이 아픈 걸 보고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셨고 대리운전이라도 뛰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빠른 취업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스스로를 꾸미거나 남자를 사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요. 20대 때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전 비혼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집안을 일으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화학계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하지만 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외동에 집도 꽤나 잘 사는 편이고 시댁에서 서울에 건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랑은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말하면 사랑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게 다 돈 때문인 건데 그래서 천천히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항상 제가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것도 그렇고 외모부터 성격까지 싹 다 마음에 들었다며 빨리 시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더군요. 이미 끊어내려고 했던 저는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모님을 보는 게 말이 되냐며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은 귀엽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딱 봐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학벌도 안 좋아, 집도 별로야, 탐탁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도 오래 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아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특이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생일부터 저희 가족 관계, 부모님 생년월일까지 엄청 꼬치꼬치 캐물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도 안 시킬 건데 왜 이러는지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동생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히 아픈 동생까지 알렸다가는 저희 집안을 더 홀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땐 남편도 모를 때라 말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외동이라는 걸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멈추고 도저히 속이 불편해서 식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가셨어요.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 이런 대접 받고는 못 살아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대놓고 이런 무시는 못 참죠. 그냥 헤어져요. 이렇게 말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어머니와 싸웠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왜 그렇게 대했냐며 사과하라고 한 달 동안 대치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받고 남편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저희 가족에 대해서 숨겼다는 사실과 이래도 결혼을 못할 거라는 답답함에 지쳐갔어요. 그래서 단둘이 떠난 여행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죠. 당신이랑 결혼 못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우리 남동생 머리가 크게 다쳐서 지금 몇 년째 병원 생활 중이고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 빚보다 더 무거운 짐을 공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떠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한 결정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면서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짊어지고 갈 마음이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순간 20대 내내 힘들었던 제 마음에 그 말이 강하게 콕 박혔고 저는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는 좋아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결혼 허락은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강경한 반대 때문이었죠. 아무리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간 선물들은 바로 구석으로 던져졌고 한 번은 제가 나간 줄 알았는지 저를 향해 돈 보고 핏 빨아먹으러 들어온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한 것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에게 가서 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냐고 따졌나 보더라고요. 홧김에 제 동생 이야기도 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며 화를 크게 냈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며칠 뒤에 갑작스레 결혼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깊게 반성을 하시고 저희 두 사람을 받아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나 싶어요. 시댁에서 한번 결정이 떨어지니 저희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사정이 더 안 좋다 보니 결혼에 도와줄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았는데 왜인지 시어머니가 그런 건 다 상관없다고 집이며 가정까지 다 감당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해주셨어요. 거기다 결혼 전에 저랑 부모님 셋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떻겠냐며 호텔도 예약해줘서 1박 2일 동안 잠깐 숨도 돌릴 수 있었죠. 동생도 아는 이모에게 하룻밤만 돌봐달라고 맡겨두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잘 올릴 수 있었고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를 워낙 아껴주는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이라 너무 편하고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도 언제 저를 반대했냐 하실 정도로 매번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고 저 같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자기 평생의 은인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사랑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며 어느 정도 시댁과 친밀감이 쌓였을 때 시어머니는 유독 저만 따로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아들까지 끼어서 대화하고 식사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주변 아줌마들도 다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면서 둘이 다닌다며 그 모습이 참 부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게 보인다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고 시간을 내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리저리 드라이브도 하고 카페도 다녔는데 매번 만나서 하는 말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는 조상 대대로 새처럼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야 하는데 시집을 잘못 와서 땅에 박혀있는 나무처럼 살게 되었다. 훨훨 날아다녀도 모자랄 팔자인데 맨날 땅에 묶여있으니 오히려 기운이 상충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일장연설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싶었지만 표현할 수는 없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의 결론은 지금 시아버지가 간이 많이 안 좋고 운세로 봤을 때 조만간 크게 고장나는 곳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 서로 기운이 안 맞는 사람끼리 살아서 그렇다더라. 기운을 뚫을 수 있게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고민이다 하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걸 잘 믿진 않지만 시아버지가 잘못될 거라는 말이 찜찜하긴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괴념치 마시라.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정기검진 철저히 하면 될 거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너는 어려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도 안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기운들이나 팔자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아예 제 말을 듣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부적을 몇 장 꺼내주면서 이게 너랑 네 남편에게는 이런 애군이 가지 않도록 비켜가게 하는 건데 침대 머리 맞지랑 현관 각자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받아온 거니까 대충 듣지 말고 꼭 말한 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우리 집안이 잘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네가 들어와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가져와 보니까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붙이고 싶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확인 전화를 해대고 사진까지 매일 찍어서 보내라는 식으로 집착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간이 안 좋다고 하시니 주변에 수소문해서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들고 따로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아버님만 계셨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집에 없는 경우는 없어서 여쭤보니 시아버지도 의아해 하시면서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카드값도 이전 달에 2배나 쓰고 또 점집에 가서 빌고 있는가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어머니가 그런데 자주 가시냐 했더니 영 신통하다고 따르는 무당이 있는데 옛날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꼭 돈을 쏟아붓고 온다며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크면 좀 덜할까 싶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이따 들어오면 한 소리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시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부적을 싹 다 보이고 일러 바쳐 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저도 시어머니를 예의주시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다닌다는 점집이 제대로 되긴 한 건지 얼마를 쓰시는 건지 등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차 마시러 가는 길에 일부러 점집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저도 데려가서 점사를 봐주시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예약이 수십 개가 잡혀서 가려면 내년에나 가야 할 거라고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저희 동생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말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조금 어눌한 것 빼고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져서는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냐? 원래는 이 정도까지 아니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안 됐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6개월은 좀 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뭘 두고 온 게 있는 것 같다며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하시길래 보내드렸습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하는 걸 한사코 거절하시고 택시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점집 이야기는 더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엔 영 찜찜하기도 하고 그놈의 부적 붙여놓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친정엄마를 만나러 동생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안 그래도 저한테 말할 게 있었다며 동생을 빼고 셋이 여행 간 날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날 아는 이모가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보냈다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음료랑 과일을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에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간병하고 계실까봐 간식을 좀 싸왔다고 휴게실에서 먹고 오라고 했대요. 자리를 비운 건 5분 정도였는데 간식을 먹고 오니 그 사람은 금방 사라져 있고 동생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넘겼다네요. 근데 엄마가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안 그래도 누군지 궁금했는데 제가 신경 쓸까봐 이제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어 동생이 누워있는 침대 주변을 여기저기 살폈고 동생 침대 및 머리가 있는 위치에 저희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문양의 부적이 붙여있는 걸 보고야 말았어요. 제 지갑에 있었던 걸 비교해보니 합쳐지는 모양인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짜증이 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병실 복도에 있는 CCTV를 확보했고 용하다고 소문이 난 무당을 찾아서 부적의 용도를 알아봤죠. 영상 속에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방문한 건 아니고 잠깐씩 병실이 비워질 때마다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동생 주변을 맴돌며 영상에 나왔어요. 마치 간병하는 사람이 없을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누굴 시킨 건지 아님 다른 아예 이유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실마리는 무당의 대답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집안 전체적인 사주를 봤을 때 원래 남자들이 요절할 팔자인데 앵마기로 겨우겨우 유지를 해왔던 것 같다. 근데 시모가 워낙 기가 세서 자기 남편이랑 아들 잡아먹을 팔자인데 이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대가 비슷하면서 대신 피해를 당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몸이 아픈 상태면 훨씬 처치하기 쉽지 않겠냐고 그 타깃으로 제 동생을 골랐던 것 같다고요. 부적도 돈을 쏟아부어 강력한 걸로 한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빨리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한 번에 허락했던 시점도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나서였고, 저희 가족의 생년월일에 집착했던 것도, 무리하게 여행을 보냈던 것도, 그리고 그 뒤로도 제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도 전부 그런 의도였다니, 안 그래도 저희 가족 마음에 큰 상처인 동생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을 뭘로 봤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곧장 남편에게 모든 걸 알렸습니다. 아무리 제 편이라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으니 일단 CCTV에 찍힌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죠. 그러니 시어머니 동창이라며 몇 번 놀러왔던 아줌마인데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전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당장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져 물을 거고, 만약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믿기 힘든 사실에 깜짝 놀랐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갔죠. 밤 10시가 넘은 상황이라 시아버님도 약간은 언짢은 기분으로 나오셨고, 시어머니는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찾아오느냐고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제가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제 지갑에 있는 부적을 꺼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냐, 찢어버려도 되는 거냐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걸 보고 애들한테도 저런 걸 줬냐면서 돈을 어디다가 쓰고 다니냐 성질을 내셨고, 시어머니는 그걸 왜 찢으려고 하냐며 제 손에서 뺏어가려고 하셨어요. 너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니들 운수 터주려고 내가 일부러 신경 쓴 건데 너 이렇게 경우 없는 애였니? 시어머니는 안색도 하나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있길래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었어요. 동생 침대에 붙여놨던 부적, 병원 CCTV 영상을 들이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건 뭔데 자기한테 따지느냐고 하더군요. 우리 여행 간 날 어머님이 보낸 사람 아니냐. 도대체 우리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거냐. 우리 동생이 아예 안 좋아지길 바란 거냐고 했죠. 하지만 이 정도 간 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봐요. 아들 잡아먹을 사주라고 하더니 아주 당당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왜 자기한테 지랄을 하냐며 세상에 부적 쓰는 사람이 나 하나인 줄 아냐고 발뺌을 하길래 내가 이 부적 어떤 용도인지 다 알고 왔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지키려고 남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요. 이거 완전히 파렴치한 아니야. 돈 없고 백 없는 집안 아픈 놈 하나 있다니까 쓰고 버리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이 집안에 필요한 이유였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에게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더 날뛰시면서 이게 진짜냐고, 아니면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람이 나랑 아는 사이라는 증거가 있냐, 왜 생사람 잡느냐 하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나봐요.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도 정확하게 못을 박아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랑 살기 싫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건 천륜이고 뭐고 범죄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요.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냐며 오히려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전 이미 눈이 돌아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울먹거리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가 강경하다는 걸 알았는지 엄마가 CCTV에 나오는 사람과 동창인 것을 안다. 자주 집에 데려왔지 않냐? 하며 이름까지 말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례가 걸린 것처럼 캑캑 기침을 해댔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뺨을 갈겨버리면서 개벌은 난 못 줬냐, 그렇게 사이비에 빠져서 집안을 결국 다 말아먹으려고 하냐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젊을 적부터 시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이런 무속에 빠져서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운세 트인다는 말만 들으면 남 다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미친년아, 네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아들내미 잘 키워서 장가 보내놓고 네가 팔자를 망쳐?
그러자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고 자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버텨온 건데 은혜도 모르고 까불고 있냐면서 오히려 시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파리 같은 내 동생 목숨 그렇게 아까워해서 뭐하냐고, 부잣집으로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어른으로 대해선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굵은 소금을 가져다가 시어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렸죠. 뭐? 파리 목숨? 이 집안 남자들 목숨 잡아먹는 당신이 할 말이야? 나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이렇게 안 살아. 네 팔자대로 니네 집안 다 말아먹고 살아, 이 아줌마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도 이제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제 편을 들고 일을 바로잡으려고만 노력했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지켜줄 남자는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돈도 없는 게 이혼까지 해서 잘 살 줄 아냐면서 표독스럽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갈라서셨다고 하더군요. 하긴 돈을 무당한테 그렇게 퍼붓고 사는 여자랑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핑계로 집 담보까지 받아서 구슬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퇴직금이고 뭐고 다 땡겨다가 싹 써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데요. 전혀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어요. 요즘 여자 혼자 사는 게 흠도 아니고 애도 없는데 제가 뭐 한다고 그 더러운 데서 지내야겠습니까? 소송 중에 시어머니한테 밤늦게 전화가 와서 살을 날린다 어쩐다 하길래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싶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더 엮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 미친 아줌마야, 남의 팔자 조지지 말고 혼자 불구덩이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귀한 당신 아들 평생 끼고 사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무당 말이 맞았네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자기 가족들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에 꽂힌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이런 건 죽어야 끝나요.